자, 오늘 강의는요, 2026년 6월달 평가원에 나왔던 사회지문인데, 사회지문은 보통 복합지문으로 많이 등장을 안 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복합지문으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가지문과 나지문인데, 여러분, 이런 복합지문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중점을 둬야 되냐면, 가에 나온 내용이 나에 있는 지문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잠깐만 여담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라고 문장이 시작되면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게 나지문에 나왔던 내용이다라고 생각해도 돼. 좀 이따가 이걸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요건 지문 읽기 전에 하고, 자, 지문 읽으면서 하고, 첫 번째 문장을 지금부터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국가는 끊어보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끊어보죠.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근대 국가가 있습니다. 그럼 근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했던 개념은 뭐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했던 건 시민의 무엇과 무엇을 보호하는 거, 생명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거야. 자, 그럼 근대 국가는 얘들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라고?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자, 머릿속에 이건 정리됐지? 이 두 단어가 미친 듯이 반복되는 거야. 자, 이제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 최소한의 금지 행위, 이게 뭘까요? 생명과 재산이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명과 재산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한 거예요. 그럼 근대 국가는 여러분 생명과 뭐가 아니면 재산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개입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얘기가 이래서 등장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라고 부른대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뭐냐면 써볼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하고 뭐가 아니면 재산에 관련된 게 아니면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대신에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재산을 위협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법으로 좀 제재를 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근데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 볼게요.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당연히 나와야죠. 동그라미.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야. 그럼 얘들아,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다면 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이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한계를 지니고 있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얘들아, 모든 사람은 지금 동등한 거야, 동등한 게 아니야? 동등한 게 아닌 거야. 모든 사람들은 얘들아 공정한 게 아니야? 공정한 게 아닌 거야. 공평한 게 아니란 말이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다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절대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래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긴데요.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게 세모치입니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계점을 해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뭐야?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래. 그냥 선생님은 줄여서 사회복지국가법이라고 쓸게. 자, 그럼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선생님 보자, 얘들아.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 세상은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동등하지 않다. 이해됩니까? 즉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죠, 여러분?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게 뭐다? 사회복지적 법 모델이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나지문에서 왜 임대차 보호법이 나왔는지 알겠죠? 자, 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 임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훨씬 더 재산이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동등해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한다? 갑질할 수 있잖아. 그럼 집주인이 갑질 못하게 뭐 해야 돼? 법으로 막아줘야 되겠지. 결과적으로 이 동등하지 않은 상태가 지금 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국가의 법 모델이 나왔다는 얘기가 써져 있는 거고, 이게 나지문에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 자, 계속 읽습니다. 독해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욱 깊숙이 개입한다.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뭐죠, 여러분? 법이 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제한을 둔다, 안 둔다? 둔다는 얘기죠.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이 늘어난다. 그럼 의무 규정이 늘어난다는 건 쌤 봅시다. 법이 개입이 많아진다는 거야, 적어진다는 거야? 많아진다는 얘기죠. 왜지 얘들아? 이 사회가 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등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동등이에요, 동등.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복지국가의 법 모델이 나왔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동등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법이 뭐라고 할까?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는 얘기겠죠. 이해됩니까? 네, 계속 갑니다. 가령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기 등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해요. 쉽게 말하면 법이 너무 많이 개입하려고 해.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뭐 될까? 훼손되겠죠. 왜냐하면 법이 뭐 하는 거야? 너무 많이 개입하면 서로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얘들아 어디에 의존할까? 법에 의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른들끼리 싸우다 보면 뭐라 그래? 야, 법대로 해, 법대로. 그 옳은 거야, 안 옳은 거야? 안 옳은 거죠. 서로 이렇게 합의도 하고 서로 양보도 하고 자, 이런 식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다 뭐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법에만 의존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된다. 사회적 통합이 법에 의해 뭐 된다? 와해된다. 다시 말하면 법이 나쁜 게 아니라 법을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면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회 스스로가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훼손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되고, 즉 법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는 어렵다. 결국 법규범의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법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하게 개입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대요. 그럼 사회는 얘들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 자체를 뭐하게 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민준이하고 지환이가 조금 다툰 거야. 그러면 서로 뭐 하면 돼? 화해하고 악수하고 서로 양보해서 끝내면 되는데 민준이하고 지환이가 어디서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법정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러한 악순환이 뭐죠?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문제 바로 풀어버리면 뒤에 넘겨서 여러분 37번 문제에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해라. 이런 문제는 여러분 일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문장 갖고 연결시켜서 바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 3번이 되죠.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법에 뭐 한다는 얘기죠? 의존한다. 그럼 법에 의존하니까 여러분 뭐가 없어지는 거죠? 자율적 조절 기능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래서 정답이 그거였던 거고요. 자, 이렇게 방지하면서 지문으로 돌아옵니다.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있다. 그게 뭐다? 절차주의적 법모델. 자, 세 번째 나왔다. 이번엔 뭐다? 절차주의적 법모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점점 여러분들 이 법모델이 변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법 모델이 변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 법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점 때문이야? 문제점이나 한계점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델을 보완하려고 이걸 만든 거고, 이 모델을 보완하려고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여러분 무엇만 일단 하면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게 아니면 법은 개입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야 사실? 너무너무 평화롭겠지.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사회가 뭐 하지가 않아? 동등하지가 않아. 자, 그러니까 얘들아, 법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법을 가지고 만들었어. 그게 뭐야? 사회복지국가 법이야. 자,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얘들아, 법이 뭐 하는 거야?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자율적인 조절 기능이 상실돼. 그래서 세 번째로 만든 게 뭐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래.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에, 맞습니까? 그럼 해결책을 내놓는 건 뭐였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독해가 돼야 돼. 자, 이거 대신에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에만 관여하지 직접 개입해서 해결책을 내놓는 건 아니라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안 사라지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국가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던 거야? 사회적으로 자율적 조절 기능이 사라진다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같은 해결 방식에만 관여할게. 자, 이로써 사회적 자율적 조절 기능은 보존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내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에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래요. 자, 위에 세 가지 법 모델 아까 보셨던 거죠?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하면서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에 대체하며 법 체계를 지배해온 것이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 체계 안에 뭐 되고 있대요? 공존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가지문을 읽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나지문을, 이 가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서 썼는지 한번 봅시다. 재산 관계에서는 끊어. 여러분, 이제 왜 재산 나왔는지 맞춰보세요. 그렇죠. 가지문의 첫 번째 줄, 뭐라고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존립 이유라며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사례 얘기하겠다 이거야. 즉 생명하고 재산 중에서 재산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법 모델 중에 하나를 설명하겠다는 거라고 지금.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갑니다. 재산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가 될까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재산이 보호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한대요. 달리하는 밑줄 쫙 돌리고 여러분. 그럼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찾는 연습하는 거 얘들아. 첫 번째 단락에 가지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똑같은 말 찾아봐. 얘들아 너무 중요해서 그래. 집중해서 찾아봐. 뭘까요?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하는 독해 훈련을 하는 거야. 다시 읽어볼게.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이란 말 나오지. 그러면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르다는 건 사회경제적으로 동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 사이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에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쌤 봅시다. 약자 보호하려고, 맞습니까? 뭐 하지 않아서? 동등하지 않아서 약자 보호하려고, 얘들아 맞습니까, 여러분? 뭐 만들었다고? 법 만들었다고.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에요, 사회복지국가예요?
사회복지국가죠. 지금 이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문을 읽으셨지만 이걸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해했는가?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게 독해훈련이야. 쌤 말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럼 쌤 보자. 사회복지국가적 법무대로는 얘들아 개입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근데 너무 개입이 많으면 어때?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생긴 거잖아. 맞지? 요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나 볼게요.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을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임차물은 뭐냐면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해 쉽게. 건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라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하기가 어렵대. 그럼 쌤 보자 얘들아. 계약만 가지고는 얘들아 쌤 보자. 계약만 가지고는 약자를 보호하기가 쉽대 어렵대? 어렵대. 그럼 계약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누가 개입해야 될까? 법이 개입해야죠. 이해됩니까? 왜죠? 뭐하지 않기 때문이죠?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법은 누구의 편을 더 많이 들어줄까요? 약자의 편을 들어주겠죠. 이제 얘들아 이 글자들이 다 이해돼 이제? 계속 갑니다.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해됩니까? 이 제도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법이요. 이해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요. 알겠습니까? 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뭐 된다? 보장된다고요. 자, 그럼 쌤 봅시다, 여러분. 제가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을 하는데 1년만 살고 나갈게요 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살다 보니까 여기서 더 살고 싶어요. 근데 나는 계약서에다가 몇 년만 살고 나간다 그랬어? 1년만 살고 나간다 그랬으니까 나가야 될 것 같죠? 안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에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나는 계약서에 몇 년이라고 썼어도 1년이라고 썼어도 몇 년 동안은 살 수 있는 거야? 5년 동안은 살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해됩니까 여러분? 다시 읽겠습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한 거야. 그럼 최단 존속 기간이 원래 법에서 5년이었는데 계약서에는 1년만 쓴 거야. 이랬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고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갑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는 거지? 을을 보호해 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계속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당연히 있겠죠. 이 계약 계속 할래? 아니면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이 기간 내에 여러분 임대인이 누구야? 빌려준 사람? 집주인이야? 집주인이 임대차를 종료를 요구하면 임차인, 집을 빌린 사람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뭐 될 수 있어? 연장될 수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누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집을 빌린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법에는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근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잡은 거예요. 자, 2년이 다 됐네요. 집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서 계속 살래? 아니면 그냥 나갈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나갈게요. 그럼 그냥 나가면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집주인이 야, 계약 기간 다 됐으니까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갈래요.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몇 년까지 살 수 있어요? 5년까지 계속 살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갑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보다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됩니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단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죠. 여러분 뭐죠? 예외죠. 예외는 무조건 뭐 한다고? 나온다고요. 임대인은 집주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기엔 어때? 누구한테만 유리해? 집을 빌린 사람한테만 유리한 것 같잖아. 자, 그러니까 얘들아 집주인한테도 단 하나를 유리하게 만들어 준 거야. 뭐냐 하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한 거야.
그럼 이거 갱신을 내가 지금 못해. 이건 난 갱신 안 할 거야. 그거를 증명하면 이건 종료시킬 수가 있대.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줄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집주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대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보자. 내가 얘들아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어. 집주인이 이제 2년 됐으니까 나가래. 안 나간다고 그랬어. 근데 집주인이 그래도 나가래.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그랬어. 나 5년 살 거예요. 그런 거야. 자, 근데 집주인이 뭐라고 법원에다 얘기했냐면 내가 살려고요.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쟤 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진짜로 살겠다고 하면 그때는 빼주지만, 맞죠? 그게 아니면 빼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건물 계약할 때 어때요? 그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하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임차인, 즉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는 건 건물을 빌린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랬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한 거야. 쉽게 말하면 선생님 보자. 내가 건물을 빌렸거든. 근데 건물을 빌렸는데 보증금이 100억이야. 응? 그러면 얘는 그 건물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계약금이 너무 커. 경제력이 충분해. 빌린 애가 을은 맞는데 그 을이 경제력이 엄청난 애야. 그럼 걔는 을로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슈퍼을이란 말이야. 슈퍼을 걔는. 알아듣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죠. 이해됩니까? 없단 말이에요.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외 규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 법보다 뭐가 먼저야 이거는? 계약이 먼저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떨 때 그런 거죠?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뭐 했거나 소멸했거나. 쉽게 말하면 얘들아 5년 지났단 말이야. 이해돼? 이랬거나. 맞죠 여러분? 두 번째 슈퍼을일 경우. 맞습니까? 이럴 때는 법으로 안 하고 그냥 뭘로 한다? 계약으로 한다.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네. 또한 보증금이, 자 여러분 마지막 강의입니다.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맞죠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다는 건 보증금이 100억이라고. 이해돼? 자, 이렇게 되면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뭐 할 수 있다? 종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정리되네요. 자, 쌤 봅시다. 상가 건물은 다르네. 자, 상가 건물은 얘들아, 쌤 보자, 얘들아. 쌤 보자. 가끔 슈퍼을이 등장하거든. 왜냐하면 빌딩 빌린 애들도 있거든. 맞아요? 보증금이 막 100억이야. 보증금 1000억이야. 보증금이 1000억. 그럼 걔 슈퍼을이잖아. 그럼 굳이 법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걔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계약서대로 해. 뭘 그걸 법으로 하니? 쌤 말 이해돼? 결과적으로 자, 가지문에서 무슨 얘기했어? 사회복지국가 법 이쪽에서는 너무 법이 개입을 많이 하니까 사회 정화 능력 자체가 사라진다고 했잖아. 자기 조정 능력 자체가 사라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나온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든 건 맞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슈퍼을의 경우는 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계약으로 그냥 하라고 한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계약이 바로 무슨 능력이 될까요? 계약이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무슨 능력? 사회 정화 능력이 되게, 사회 정화 능력이라고 하나요? 아까 읽었던 게 뭐였죠? 자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계약으로 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문제 물어볼게. 얘들아 맞춰봐. 내가 아파트를 빌리는데 아파트 전세금이 100억이야. 아파트 전세금이 100억이야. 그래가지고 아파트 전세금을 100억 내고 들어갔어. 자, 계약 기간이 2년 됐어. 나가래. 나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안 돼? 자,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원래 5년까지 살 수 있어. 근데 아파트 전세금이 100억이야, 100억. 전세금이 100억이야. 2년 됐어. 나 안 나가도 돼, 안 돼? 안 나가, 그러니까 주인이 나가래.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얘들아 퀴즈 냈잖아.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왜 안 나가야 될까? 네, 헷갈리게 만든 거야. 지금 읽은 건 얘들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야. 자, 다시 봐.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두 가지로 나뉘었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금 얘기한 슈퍼을이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금이 얘들아 집 사는데 집 전세금이 100억짜리는 좀 드물지 않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는 거고 상가 건물만 슈퍼을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보세요. 거기 밑줄 친 가 다음 줄 봐봐. 밑줄 친 가 다음 줄.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건 얘들아 어느 건물에 해당하는 거지?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이거 냈다면 어땠을까요? 엄청 틀렸겠죠, 애들. 이해됩니까? 이해되셨어요? 계속 갑니다. 그 다음 갑니다. 이때 존속기간이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뭐 할 수 있어요?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주는 이유가 뭘까? 자세히 봐봐 얘들아. 나는 건물주야. 너희들은 건물 빌리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을이야? 너희들이 을이지. 그럼 너희들은 얘들아 이런 정보를 모으려면 돈이 들어 안 들어? 돈이 들겠지. 그럼 불리해 안 불리해? 불리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뭐를 대신? 자료를 대신 수집해 줄 수 있다고. 이해돼? 즉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해됩니까? 네, 계속.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절차가 되고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하는 거고 맞습니까, 여러분? 합의를 해야만 못 된다. 이 절차를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만 못 된다. 시작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러분? 자, 이것 때문에 뒷장 한번 넘겨봐봐. 40번에 5번 선택지가 답이 된 거야. 이것 때문에. 자, 5번 봐볼래?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조정위원회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게 빠져서 정답이 몇 번? 5번이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지문은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36번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정답만 해결해 보면 2번인데요. 가는 시대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온 과정에 대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 과정이었죠. 나는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뭐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었죠. 맞습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고요. 뒤로 넘겨볼까요? 38번입니다.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바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유주의적 법무들은 이거요. 그죠? 이거 거의 안 하는 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한 계획이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맞습니까? 그럼요. 법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맞죠? 두 번째. 사회복지국가 법모델, 이거요, 이거. 두 번째 거. 임차인의 생업에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해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겨. 그럼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건 뭐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말장난하는 거야.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럼 제한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법 개입할 수 있다. 3번.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여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조절 능력이라고 했나 아까? 하여튼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오케이. 4번.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역시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 5번.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한다. 그렇죠.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개입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동등이었어, 동등.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이 해야 된다. 39번입니다. 나를 바탕으로 가의 이유를 말해보세요. 근데 가가 뭔가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이거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그거였죠? 뭐였죠, 여러분? 임차인이 뭐야? 너무 슈퍼 임차인. 맞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였죠. 정답은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됐던 겁니다. 자, 40번 문제는 여러분 아까 봤으니까 보면 되고요. 41번 어휘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문 내용 끝냈습니다. 자, 쌤 봅시다. 복합 지문조차도 가지문과 나지문 두 지문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지문의 내용을 더 구체화시켜서 반영했던 게 나지문이었다. 결국은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지문이었다. 이런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